밥을 축내는 짐승도 어머님보다는 낫겠어. 이 폭언은 30년을 사랑으로 키운 아들의 아내, 제 며느리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아들 집에 들어온 지 단 일주일 만의 일이었죠. 아들이 출장을 떠난 그날부터 며느리는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흰밥과 김 한 봉지로 연명하며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의사가 절대 무리하지 말라 경고했지만 매일 밤 며느리가 주는 하얀 알약 세 알을 억지로 삼켜야 했어요. 그 약은 저를 깊은 무기력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이 제 목숨을 위협하는 저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저는 2주 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인생 대박 나실 겁니다. 30년을 살던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발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손때 묻은 문고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마당 한 구석의 장독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 항아리들도 이제 다른 사람 것이 되겠죠. 어머니, 가셔야죠. 민섭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보다 아들이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게 한 달 전이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혼자 사는 건 위험하다고, 가족과 함께 지내야 한다고 말이에요. 민섭이한테 전화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엄마가 이제 혼자는 안 될 것 같다. 그 말을 꺼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평생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아들한테 의지해야 한다니. 짐을 정리하면서 가계부를 찾았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어요. 표지가 다해져서 너덜너덜했죠. 그 안에 적금 통장을 끼워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5천만 원.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거였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있겠지 싶어서요. 비상금이랄까요? 이 나이에 무슨 비상금이냐 싶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가계부와 통장을 비상 파우치에 넣었어요. 조심스럽게요. 이게 제 전부니까요. 민섭이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까지 3시간이 걸렸어요.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논밭이 사라지고 아파트가 나타났죠. 병원은 큰 건물이었습니다. 신경과. 민섭이가 예약을 잡아뒀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젊었어요. 제 아들 뻘 되는 나이였죠. 그 선생님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3가지만 꼭 지키세요. 잘 먹고, 잘 자고,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3번을 강조하시더군요. 특히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요. 민섭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한테요. 여보, 엄마 모시고 가는 거 알지?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절대 무리 안 시켜야 된대. 부탁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며느리 혜진이가 뭐라 대답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섭이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그래, 고마워. 엄마 잘 부탁해. 차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깨끗했어요.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불편했죠. 시골집 마당의 흙냄새가 그리워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이가 서 있었어요. 웃고 있더군요. 입꼬리가 올라간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하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짐 이쪽에 두세요. 혜진이가 제 방을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이 하나 있었죠. 햇빛은 잘 들었습니다.
짐을 내려놓는데 혜진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비상 파우치를 보고 있더군요. 낡은 파우치였어요. 겉이 다해져서 볼품 없었죠. 혜진이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간적으로요. 뭔가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 약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혜진이가 제 가방에서 약 봉투를 꺼냈습니다. 인지기능 개선제였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였죠. 제가 시간 맞춰서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약을 가져왔어요. 물 한 컵과 함께요. 어머님, 약 드세요. 손바닥 위에 알약이 2개 있었습니다. 어라, 평소에는 한 알이었거든요. 근데 2알이더군요. 크기도 달랐어요. 하나는 아는 거였는데 다른 하나는 처음 보는 하얀 알약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 그거요? 수면에 도움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같이 드시래요. 혜진이가 웃었습니다. 자연스럽게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할 리 없잖아요. 알약을 삼켰습니다. 물과 함께요.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목이 탔어요. 입안이 건조해졌죠. 혀끝이 마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잘 주무세요, 어머님. 혜진이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낯선 방, 낯선 집.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할머니, 서준이었습니다. 손자 서준이요. 14살이었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달려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서준아, 그래.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할머니 방이 제 방 바로 옆이에요. 좋죠? 서준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서준아, 할머니한테 방해되지 않게 조심해. 혜진이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차갑더군요. 아까 그 웃는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준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엄마. 방을 나갔어요.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다시요. 밤이 깊어졌어요. 약 때문인지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잠이 깊지 않았습니다. 자다 깨고 자다 깨고를 반복했어요. 새벽에 몇 번이나 깼는지 모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잘 자라고요. 근데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혜진이는 저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문 앞에 식판을 놓고 갔더군요. 밥과 반찬이 있었어요.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는 있었죠. 혼자 먹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다들 바빠 보였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시골집이 그리웠어요. 마당도 장독대도 그 모든 게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다음 날 민섭이가 급하게 출장이 잡혔다고 했어요. 엄마, 2주 정도 지방에 다녀올게요. 중요한 일이라서요.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녀와라. 웃어 보였죠. 아들이 걱정할까 봐요. 민섭이가 짐을 쌌습니다. 거실에서 혜진이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표정을 봤습니다. 안도감이었어요. 숨기려 했지만 숨겨지지 않았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눈빛도 달라졌어요.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어요. 민섭이가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이와 둘만 남았죠. 저녁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혜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달랐어요. 아까까지의 부드러움이 사라졌습니다. 네, 비상 파우치에 돈 있는 거 알아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낡은 가계부. 그 안에 통장 있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 적도 없는데요. 그게 5천만 원 있다며요. 숨이 막혔습니다. 혜진이가 한 발 다가왔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급하게 빚을 갚아야 해요. 5천만 원이요. 그건 어머님 어차피 쓸 데도 없잖아요. 저한테 주세요.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농사 지으며 품팔이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거였어요.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은 제 평생이에요. 줄 수 없어요. 혜진이 얼굴이 변했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온화하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죠. 그래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위협적이었어요. 그깟 침에 놓인 돈이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들렸어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죠.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가 시작되는구나. 직감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섭이는 이미 출장을 떠났죠. 연락도 안 왔어요. 방문 앞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쿵. 뭔가 놓는 소리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식판이 있었어요. 밥 한 공기와 김치 한 접시. 그게 다였습니다. 반찬이 없었어요. 국도 없었죠. 그냥 흰밥과 김치뿐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황당해서요. 이게 사람 대접인가.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안 먹으면 굶는 거니까요. 식판을 들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왔죠. 밥을 떴습니다. 김치를 한 조각 집었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밥알이 목구멍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어요. 김치만 계속 집었습니다. 밥이랑 같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억울해서요. 거실에서 혜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언니 진짜 힘들어. 치매 걸린 시어머니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를 돌보기는요. 방에 밥 한 그릇 던져주는 게 돌보는 건가요? 맞아. 진짜 짐이야. 짐. 저를 짐이라고 했습니다. 숟가락을 놓았어요.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닫았어요. 조용히요.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민섭이가 없는 2주 동안 뭐가 벌어질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약 때문이었을 거예요. 평소보다 일찍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눈을 감았죠. 오후였습니다. 혜진이가 방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거실 유리창 좀 닦아요. 명령이었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어요. 지금요? 네, 지금요.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약 기운 때문인지 잠을 설쳐서인지 모르겠더군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유리창이 컸어요. 닦으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았죠. 빨리 하세요. 혜진이가 소파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걸레를 들었어요. 유리창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인지장애 때문인지 혜진이 말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제대로 하세요. 혜진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죄송해요. 고개를 숙였죠. 계속 닦았습니다. 손이 아팠어요. 허리도 아팠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리하지 말라고요. 근데 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할머니, 서준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거죠. 할머니, 왜 청소해요? 쉬셔야죠. 달려왔습니다. 걸레를 빼앗으려 했어요. 서준아, 괜찮아. 괜찮긴요. 할머니 아프신데. 서준아. 혜진이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너 방가 있어. 할머니 일 방해하지 마. 엄마, 근데. 가. 서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여줬습니다. 괜찮다고요. 서준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뒷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청소를 끝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죠. 잠깐 눈을 붙이려 했는데 금방 잠들었어요. 깼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방문 앞에 또 식판이 있었어요. 열어봤습니다. 밥과 김치, 똑같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밤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약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약이요. 손바닥 위에 알약 2개가 있었습니다. 어제처럼요. 하얀 알약도 있었어요. 이거 꼭 먹어야 돼요?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런 말 안 하셨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약을 삼켰어요. 물과 함께요. 목이 탔습니다. 어제처럼요. 잘 주무세요. 혜진이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불빛만 깜빡였죠. 민서봐, 빨리 와라. 속으로 빌었습니다. 2주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약 때문에요. 깊은 잠은 아니었습니다. 자다 깨고 자다 깨고를 반복했죠. 새벽에 깼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죠. 복도가 조용했어요. 서준이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아직 안 잤나? 걱정됐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다시 방으로 들어왔죠.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버텨야 한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민섭이가 올 때까지만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또요. 약이 저를 끌고 갔습니다. 깊은 어둠 속으로요. 민섭이가 출장 간 지 사흘째 되던 날 혜진이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가면마저 벗겨졌어요. 더 이상 아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이제 저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였어요. 방문이 쾅 하고 열렸죠. 혜진이가 서 있었는데 얼굴에는 차가운 웃음 같은 게 어려 있더군요. 어머님, 베란다 청소 좀 해요. 묵은 때가 너무 많아서 보기 싫어요. 명령이었어요. 부탁도 양해도 아니었죠. 그냥 시키는 거였습니다. 지금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말을 끝까지 하지도 못했어요. 혜진이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노려봤거든요. 몸이 안 좋으면 왜 남의 집에 와서 밥이나 축내고 있어요? 청소라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의 집이라니요. 여기가 제 아들 집인데 며느리가 저한테 남의 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묵은 먼지와 때가 쌓여 있더군요. 창틀, 바닥, 유리창까지 다 닦으라는 거였어요. 걸레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약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모르겠더군요. 어젯밤에도 하얀 알약을 먹었거든요. 그 약을 먹으면 온몸이 무거워지고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창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팔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죠.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 건가요?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눈앞이 빙빙 돌았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몸이 휘청거렸죠. 어머님, 똑바로 못해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똑바로 하라니까요. 그것도 못해요? 소리쳤어요. 저한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죄송해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무시당할 것 같았거든요. 계속 닦았어요. 손이 떨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점심때가 됐어요. 베란다 청소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왔죠. 온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잠이 쏟아졌어요. 약 기운 때문이었을 거예요. 낮인데도 눈이 감겼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졸음이 저를 끌고 갔죠. 깼을 때는 저녁이었어요. 방문 앞에서 뭔가 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식판이 있었어요. 밥 한 공기와 김 한 봉지. 그게 다였습니다. 어제는 김치였는데 오늘은 김이더군요. 반찬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람한테 줄 밥인가 싶었죠. 하지만 먹어야 했어요. 안 먹으면 굶는 거니까요. 밥을 떴어요. 김을 한 장 집었죠. 밥을 김에 싸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밥알이 목구멍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죠.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계속 먹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서준이었어요. 방문 틈으로 서준이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김밥만 먹는 걸 본 거죠. 서준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준이가 방문을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혜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제 밥 훔쳐보지 말고 내 방에 가.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서준이가 움찔했습니다. 엄마, 근데 할머니가 내 방 가라니까. 할머니 일은 신경 끄고. 서준이가 저를 한 번 더 보고는 방으로 돌아갔어요.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 아이도 무서웠겠죠. 혼자 남았어요. 밥을 다 먹었습니다. 김으로 배를 채우고 나니 더 허기가 졌어요. 하지만 더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이 마시고 싶었어요. 목이 말랐거든요. 하지만 주방까지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혜진이를 마주칠까 봐요. 하루 종일 물 한 잔밖에 못 마셨어요.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목구멍이 칼칼했죠. 저녁이 깊어갔어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이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더군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였어요. 어머님, 이거 좀 버려요. 냄새나니까 빨리요. 제 방 앞에 쓰레기 봉투를 던지듯 놓았습니다. 썩은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왜 저한테 빨리 안 버려요? 소리쳤어요. 저한테 소리를 또 지른 겁니다. 일어났어요. 쓰레기 봉투를 들었죠. 무거웠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거든요. 현관까지 가서 쓰레기를 버렸어요. 돌아오는 길에 거울이 보였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봤어요. 늙고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겨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늙었나 싶더군요.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내가 쓰레기통 취급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치욕스러웠습니다. 늙은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을 받다니요. 혜진이가 다시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더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청소도 똑바로 못하시네요. 늙은 짐짝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짐짝? 저를 짐짱이라고 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대꾸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꾸하면 더 심해질 것 같았거든요. 혜진이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민서봐, 빨리 와라. 속으로 빌었어요. 아들이 언제 오는 거죠? 2주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자문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남한테 해끼친 적도 없었죠. 그런데 왜 늙어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약 기운이 올라왔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약을 먹으면 이렇게 됐어요. 정신이 흐려지고 몸이 무력해졌죠.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버텨야 한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들이 올 때까지만요. 밤이 깊었어요. 잠이 들려는데 방문 앞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살며시 문을 여는 소리였어요. 일어났어요. 문을 열었죠. 바닥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초콜릿 하나와 물병이었어요. 서준이었어요. 손자 서준이가 몰래 갖다 놓은 거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직 이 집이 지옥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서준이 같은 아이가 있으니까요. 초콜릿을 입에 넣었어요. 달았습니다. 한참 만에 먹어보는 단맛이었죠. 물을 마셨어요. 목이 축여졌습니다. 고맙다, 서준아. 속으로 말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혜진이가 약을 가져왔어요. 어김없이 하얀 알약이 있었죠. 어머님, 약 드세요.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알약을 삼켰습니다. 물과 함께요. 목이 탔어요. 혀끝이 마비됐습니다. 약이 몸속으로 퍼져나갔어요. 잘 주무세요. 혜진이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약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저항할 수 없었죠. 잠들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잠이 깊지 않았어요. 자다 깨고를 반복했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혜진이가 저를 쫓아내는 꿈이었죠. 새벽에 깼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내가 많이 쇠약해졌구나. 느꼈어요. 겨우 며칠 사이에 제 몸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약 때문인지 굶주림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르겠더군요. 인지장애 증상도 악화된 것 같았어요. 어제 일이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흐릿했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무리하지 말라고요. 근데 저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고 매일 무리하고 있었어요. 아들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손에 들었죠. 하지만 누를 수가 없었어요. 혜진이의 차가운 시선이 떠올랐거든요. 전화하면 뭐라고 할지 뻔했습니다. 더 심한 일을 당할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참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창밖을 봤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지옥 같은 하루가요. 넷째 날 아침이었어요. 혜진이의 학대는 이제 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5천만 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작정인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약 기운이 아직도 남아 있었죠. 일어서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화장실에 가려고요. 거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발밑에 뭔가 이상했어요. 카펫이었어요. 거실 카펫 모서리가 접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평평했는데 오늘은 모서리가 살짝 접혀 올라가 있더군요. 마치 누가 일부러 접어놓은 것처럼요.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죠. 약 기운 때문에 정신이 몽롱했거든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발이 걸렸어요. 접힌 카펫 모서리에 발끝이 걸린 겁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중심을 잡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약으로 인한 무기력과 굶주림으로 약해진 몸은 제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쾅! 세게 넘어졌습니다.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바닥에 손을 짚으려 했지만 미처 짚지 못했죠. 팔이 바닥에 부딪혔어요. 아팠습니다. 엄청나게 아팠어요. 팔뚝에 둔한 통증이 퍼져나갔죠. 타박상을 입은 것 같았어요. 무릎도 찢어졌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세게 부딪혔거든요. 따뜻한 게 흘러내렸어요. 피었습니다. 신음이 나왔어요. 으윽.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팔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이었어요. 달려왔습니다. 제가 넘어지는 소리를 들은 거죠. 어머님,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혜진이가 제 앞에 섰어요.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차가웠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이었죠.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 그런 눈빛이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입으로는 그렇게 물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아파요. 팔이. 말했어요. 팔을 움켜쥐었죠. 타박상 부위가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혜진이가 무릎을 봤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었죠. 에휴, 치매 걸린 노인네가 부주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죠. 그렇게 말했어요. 책임을 제게 돌린 겁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저 카펫, 일부러 접어놓은 거였구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넘어지길 바란 거였어요. 아니, 더 심하게 다치길 바랐는지도 모르죠.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할머니, 서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학교 가기 전이었나 봐요. 서준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피나요. 달려왔어요. 제 무릎을 보고 놀란 얼굴이 됐죠. 서준아, 괜찮아. 괜찮긴요. 병원 가야 돼요. 서준이가 혜진이를 봤어요. 엄마, 할머니 병원 데려가야 돼요. 아, 혜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방으로 가. 학교 늦겠다. 근데 할머니가 가 소리쳤어요. 서준이한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서준이가 주춤했어요. 저를 보고 엄마를 보고 또 저를 봤습니다. 서준아. 제가 말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다고요. 서준이가 방으로 돌아갔어요. 뒷모습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혜진이 와요. 치료 좀 해주세요. 간신히 말했어요. 팔이 너무 아팠거든요. 혜진이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뭔가를 들고 왔어요. 데일밴드 하나였어요. 여기요. 던지듯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걸로요? 네. 알아서 붙이세요. 그러고는 거실로 가버렸어요. 저를 방치한 겁니다. 데일밴드를 집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에 붙이려고 했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자꾸 떨어졌어요.
간신히 붙였습니다. 피는 계속 흘렀죠. 데일밴드로는 부족했어요. 팔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부어오르고 있었지만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어요. 기어서요.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침대에 올라갔습니다. 팔을 안고 누웠어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팔에서 무릎에서 온몸에서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카펫은 일부러 접어놓은 거였어요. 제가 넘어지라고요. 다치라고요. 심하면 죽을 수도 있게요. 약도 그랬어요. 하얀 알약. 수면제였죠. 저를 무력하게 만들려고 먹인 거였어요. 정신을 흐리게 하고 판단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집에서 쫓아내려고요. 5천만 원 때문이었어요. 제가 가진 돈 때문에 며느리가 저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어요. 서러웠죠. 분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남한테 해끼친 적 없었죠. 아들 키우느라 고생했고 며느리한테도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방문이 열렸어요. 혜진이었습니다. 들어왔어요. 문을 닫았죠.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낮았어요. 위협적이었죠. 상처 감추세요. 아들한테 말하지 마시고요. 협박이었어요. 만약 민섭이한테 연락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그리고요. 한 발 더 다가왔어요. 밥을 축내는 짐승도 어머님보다는 낫겠어요. 폭언이었습니다. 짐승? 저를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깟 돈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사셨으면서 왜 남 좋은 일은 안 하세요? 돈 얘기를 또 꺼냈어요. 5천만 원 말이죠. 그 돈 어차피 어머님이 쓸 데도 없잖아요. 저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죠.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혼자 남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눈에는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돈주머니였죠. 5천만 원을 가진 늙은 짐짝이었어요. 처절했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서준이었어요. 방문 밖에서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아까 혜진이의 폭언을 다 들었나 봐요. 문틈으로 서준이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서준이가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팔이 아팠어요. 무릎도 아팠죠. 하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휴대폰을 찾았어요. 손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를 수가 없었어요. 손에 힘이 없었거든요. 약 때문에 온몸이 무력했어요.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주울 힘도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어요.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요. 민섭이는 언제 오는 거죠? 2주가 너무 길었어요. 하루하루가 영원 같았습니다. 민섭아, 빨리 와라. 제발. 속으로 빌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혜진이가 또 들어왔습니다. 손에 약을 들고 있었어요. 어김없이 하얀 알약이 있었죠. 어머님, 약 드세요. 목소리는 무덤덤했어요. 제가 다쳤는데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안 먹으면 안 될까요? 몸이 너무 간신히 말했어요. 안 돼요. 단호했습니다. 빨리 드세요.
푹 주무셔야 회복되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약을 먹으면 오히려 더 무기력해진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알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2개가 아니었어요. 3개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어머님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더 드셔야죠. 빨리요. 강요했어요. 3개의 알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과 함께 삼켰죠.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잘 주무세요. 혜진이가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혼자 남았어요. 약 기운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빨랐어요. 3개나 먹었으니까요.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정신이 흐려졌죠.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포였어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5천만 원. 비상 파우치 안에 있는 낡은 가계부와 적금 통장. 평생 모은 그 돈이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구나. 돈만 없었다면요. 그 돈만 없었다면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애초에 제가 돈이 없었다면 이 집에 오지도 않았을 수도 있죠. 민섭이가 다른 방법을 찾았을 수도 있고요. 돈이 저주였구나. 평생 1푼, 2푼 모은 돈이, 노후를 대비한다고 모은 그 돈이 이제 제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슬펐죠. 약 기운이 더 세졌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아. 작은 목소리였어요. 거의 속삭임 같았죠. 서준아. 할머니.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힘이 빠졌습니다. 약이 저를 끌고 갔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시골집 마당이 보였어요. 장독대가 있었죠. 해가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젊은 제가 서 있었어요. 아들 민섭이가 어렸을 때였죠.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민섭이가 웃으며 저한테 달려왔어요.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행복했죠. 그때는 행복했어요. 돈도 없었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꿈이 흐려졌어요. 시골집이 사라졌습니다. 민섭이도 사라졌죠. 다시 어둠이 왔어요. 깊고 차갑고 무서운 어둠이요. 그 어둠 속에서 제가 떠다녔습니다.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민섭아. 아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준아. 손자를 불렀죠. 역시 대답이 없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제 방에서는 작은 신음소리만 가끔 새어나왔어요. 통증 때문이었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 방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 아이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었죠.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검색하고 메모하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구할 방법을요. 그 아이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더 이상 어린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죠. 분노와 결심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아침이 올 거예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죠. 하지만 그 아침이 희망의 아침일지 절망의 아침일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약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요. 혜진이는 거실에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낯선 남자와요. 서준이는 방에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죠. 그렇게 밤은 흘러갔습니다. 넷째 날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민섭이가 돌아오기까지는
아직 많은 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제가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어요. 팔은 계속 부어오르고 있었고요. 무릎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약은 제 몸을 계속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며느리는 아직 끝내지 않은 것 같았어요. 5천만 원을 손에 넣을 때까지는요. 다섯째 날 새벽이었어요. 서준이는 밤새 잠들지 못했고 분노를 사기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눈빛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라 할머니를 지키겠다는 단호한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새벽 5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약 기운에 반쯤 깨어있는 상태였는데 누군가 제 옆을 지나가는 기척을 희미하게 느꼈죠. 서준이었어요. 그 아이가 제 방에 들어와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약 때문에 몸이 움직여주지 않았거든요. 서준이는 제 책상 쪽으로 갔고 서랍을 살며시 열더니 그 안에 작은 물건을 넣었습니다. 뭔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죠. 그리고 작은 소리가 났어요. 딸깍. 버튼을 누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서준이가 방을 나갔어요. 저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방문 앞에서 익숙한 소리가 났죠. 쿵. 혜진이가 식판을 놓는 소리였어요.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밥 한 공기와 김치 한 접시뿐이었죠. 어제와 똑같았어요. 며느리는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있었고 이제는 그 사실에 놀라지도 않게 됐습니다. 식판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밥을 먹으려다가 책상을 봤습니다. 낡은 가계부가 놓여 있었어요. 어라, 저게 왜 거기 있죠? 비상 파우치 안에 넣어뒀었는데 누가 꺼내놓은 것 같았어요.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가계부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적금 통장이 보였어요. 5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죠. 누가 봤구나 생각했어요. 서준이었을 거예요. 새벽에 들어왔던 게 이것 때문이었나 싶었습니다. 서준이 방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 아이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약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저한테 먹이는 하얀 알약이었죠. 서준이는 어젯밤 몰래 제 약 봉투를 확인했고 그 알약 하나를 빼냈던 겁니다. 인지기능 개선제 외에 이상한 알약이 섞여 있는 걸 발견했던 거죠. 검색 결과가 떴어요. 강력한 수면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 우려, 의존성 발생 가능. 서준이는 화면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있었어. 충격이었어요. 그 아이는 엄마를 믿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죠. 수면제를 몰래 먹여서 할머니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서준이는 파일을 하나 열었어요. 할머니 관찰 기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간 기록한 내용들이 빼곡했어요. 혜진이가 저한테 한 학대 행위들이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김치밥만 준 날, 베란다 청소를 시킨 날, 쓰레기를 버리라고 명령한 날, 카펫에 넘어진 날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어요. 책상 서랍에 숨겨둔 작은 스마트폰이었죠. 제가 자고 있는 동안 서준이가 설치한 거였는데 녹화 버튼이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혜진이가 제 방에 들어와서 하는 모든 행동이 녹화될 거였어요. 반격의 신호탄이 올라간 거죠. 낮이 됐어요. 저는 약 기운에 시달리며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온몸이 무거웠고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혜진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차가운 얼굴이었죠. 어머님, 빨래 좀 하세요. 손빨래요.
또 일을 시키는 거였어요. 몸이 안 좋아서 매일 누워만 계시면 어떡해요. 움직여야 낫죠. 거짓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며느리는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일어났어요. 빨래 바구니를 들고 베란다로 갔습니다. 빨래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손으로 하나하나 빨아야 했죠.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어요. 손이 얼얼했죠. 빨래를 시작했어요. 옷을 비벼 빨았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자꾸 떨어졌습니다. 억지로 계속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아니 그게 5천만 원이 금방 구해지겠어요? 시어머니가 안 주신다니까요. 5천만 원. 그 단어가 또 들렸어요. 친정 빚이라니까요. 빨리 갚아야 한다고요. 아, 진짜 답답해. 친정 빚이 아니었어요. 불륜 상대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달랐거든요. 남편한테 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요. 곧 해결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빨래를 계속하면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5천만 원이 친정 빚이 아니라 불륜 상대와 관련된 돈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서준이 방에서는 녹음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이 모든 소리를 담고 있었죠. 혜진이의 통화 내용, 저한테 일을 시키는 소리, 폭언하는 소리까지 전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혜진이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다림질도 해놓으세요. 내일 입을 옷이에요. 또 일을 시켰어요. 지금요? 너무 피곤해서. 에휴, 맨날 피곤하다고만 하시네. 그럼 밥은 왜 드세요? 폭언이었어요. 밥을 축낸다는 뜻이었죠. 다림질을 했습니다. 다리미가 무거웠어요. 손이 떨렸죠. 옷을 펴는데 자꾸 구겨졌습니다. 제대로 못하시네. 늙은 짐짝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또 짐짝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서준이의 스마트폰은 그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어요. 혜진이가 저를 모욕하는 장면, 일을 시키는 장면, 폭언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밤이 됐어요. 서준이는 자기 방에서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혜진이가 저한테 폭언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늙은 짐짝이라는 말도 들렸고 저를 내려다보는 차가운 눈빛도 보였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장면이 있었어요. 혜진이가 폭언을 하다가 거실 쪽을 힐끗 쳐다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카펫 모서리를 보는 거였어요. 저게 고의였구나. 서준이는 확신했습니다. 카펫을 일부러 접어놓고 할머니가 넘어지기를 기다렸던 거죠. 고의성이 명확했어요. 하지만 서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법적으로 입증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수면제 투약, 식사 학대, 노동 착취는 녹화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났어요. 아빠 차 블랙박스. 혜진이가 새벽에 외출하는 걸 봤었거든요. 화장하고 명품 가방 들고 나가는 모습을요. 그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혀 있을 거였어요. 불륜의 증거가 있을지도 모르죠. 내일 엄마가 외출하면 그때 블랙박스를 확인해야겠어. 서준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모르고 있었어요. 방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었죠. 팔은 여전히 아팠고 무릎 상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약 기운이 올라와서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민서봐, 언제 오니? 속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민섭이가 오면 혜진이의 학대도 끝날 거고
저도 편하게 쉴 수 있을 거라고요.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혜진이가 약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약이요. 하얀 알약이 3개 있었습니다. 어제처럼요. 오늘도 3개예요? 네. 어머님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요. 거짓말이었어요. 제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려고 약을 많이 주는 거였죠. 알약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약 기운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서준이 방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녹음된 파일을 들으며 분노를 사귀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기침소리, 며느리의 폭언, 모욕하는 말들이 이어폰으로 흘러나왔죠. 참아, 서준아. 조금만 더 참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응징의 날이 올 거예요. 아빠가 돌아오는 날이요. 그때까지 증거를 모으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엄마가 한 모든 악행을 폭로할 거였습니다. 6째 날 밤이었어요. 서준이는 잠들지 않았는데 그 아이는 방불을 끄고 창문 틈으로 거실을 지켜보고 있었고 며느리가 언제 또 할머니를 괴롭힐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그 아이를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1시였죠. 집안은 조용했고 모두 잠든 것 같았지만 서준이만은 눈을 부릅뜨고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거실에서 불이 켜졌어요. 서준이가 창문 틈으로 봤는데 혜진이 거실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는데 왜 나온 거죠? 서준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혜진은 화장대 앞에 앉더니 화장을 시작했는데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립스틱을 칠하고 눈썹을 그리는 모습이 마치 데이트라도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었어요. 평소에 아빠 앞에서는 절대 들지 않던 비싼 가방이었죠. 서준이는 그 가방이 집 어디에 숨겨져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혜진은 코트를 입고 현관으로 향했고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2시에 외출하는 거였어요. 서준이는 심장이 쿵쾅거렸는데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는 걸 직감했고 재빨리 침대에서 일어나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이 완전히 나간 거죠. 서준이는 몇 초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고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장에서 아빠 차키를 찾았어요.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차키를 들고 밖으로 나갔죠. 아파트 주차장은 어두웠고 차들만 조용히 서 있었어요. 아빠 차를 찾았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죠. 서준이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는데 손이 떨렸지만 해야 할 일이 명확했기 때문에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블랙박스를 봤어요. 메모리 카드 슬롯을 찾았죠. 서준이는 조심스럽게 메모리 카드를 빼냈는데 이 안에 며느리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 문을 닫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혜진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메모리 카드를 리더기에 꽂았고 파일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서준이는 최근 일주일 파일을 열었는데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이 낯선 남자와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이었어요. 서준이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는데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명확한 증거였고 엄마가 아빠를 배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상은 계속됐어요.
혜진과 그 남자가 차 안에서 대화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대충 알 수 있었죠. 5천만 원. 그 단어가 보였어요. 혜진이 그 남자한테 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정 빚이 아니었어요. 불륜 상대와 필요한 돈이었던 거죠. 서준이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는데 혜진이 할머니한테서 5천만 원을 빼내려고 학대하고 있었고 그 돈은 불륜 상대와 관련된 거였던 겁니다. 영상을 저장했어요. 노트북에 복사하고 메모리 카드를 다시 차에 꽂아둬야 했죠. 서준이는 파일 저장이 끝나자마자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메모리 카드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혜진이 눈치채면 안 됐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벽 3시였죠. 혜진은 아직 안 들어왔고 서준이는 방에서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모르고 약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수면제 3개를 먹은 탓에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정신이 흐릿했어요. 잠결에 뭔가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현관문 여는 소리였을 거예요. 혜진이 돌아온 거였죠. 아침이 밝았어요. 방문 앞에서 익숙한 소리가 났습니다. 쿵. 식판을 놓는 소리였죠. 일어나서 문을 열었는데 또 밥 한 공기와 김 한 봉지만 놓여 있었고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던 것처럼 며느리는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식판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김을 한 장 집어서 밥을 싸 먹었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고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지 죽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죠. 서준이 방에서는 증거 정리가 한창이었어요. 그 아이는 녹화된 제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제가 김밥을 먹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굴욕적이고 초라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서준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중얼거렸죠. 영상을 노인 학대 증거라는 폴더에 저장했고 블랙박스 영상도 불륜 증거라는 폴더에 넣었습니다. USB를 꺼냈어요. 모든 파일을 USB에 백업하기 시작했는데 수십 개의 영상 파일과 녹음 파일, 사진들이 차례로 복사되고 있었고 서준이는 진행바를 보며 아빠에게 이걸 보여줄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혜진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어머님, 오늘밖에 좀 나갔다 왔어요. 웃고 있었는데 새벽에 불륜 상대를 만나고 온 주제에 멀쩡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소름 끼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만 대답했죠. 혜진은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도 어머님 생각만 했어요. 약 잘 드시고 계시죠? 라며 위선적인 말을 늘어놓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온몸이 아팠어요. 어지러웠고 속이 메스꺼웠으며 구토가 올라올 것 같았는데 혜진한테 말하면 또 뭐라고 할지 뻔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몸이 안 좋으세요? 혜진이 물었지만 진심은 없었고 그냥 형식적으로 묻는 거였죠. 괜찮아요. 거짓말했어요. 서준이는 녹음 파일을 들었는데 혜진이 제게 5천만 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흘러나왔고 이게 다 돈 때문이구나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학대의 원인이 명확했어요. 할머니의 비상금을 빼앗기 위한 계획적인 악행이었던 거죠. 저녁이 됐어요. 혜진이 또 제 방에 들어와서 어머님, 내일은 더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세요라고 명령했는데 이제 저한테 지시하는 게 일상이 된 것 같았고 제가 며느리의 하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럼 밥은 왜 드세요? 라며 또 그 말을 했죠. 힘이 없었어요. 더 이상 며느리의 지시를 따를 힘이 남아있지 않았고 제 몸이 위험한 상태라는 걸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준이는 컴퓨터 앞에서 아빠의 귀가 일정을 확인했는데 내일 저녁 8시 도착이라고 되어 있었고 드디어 하루만 더 버티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USB에 백업했어요. 서준이는 마지막으로 파일들을 점검했는데 수면제 사진, 김밥 영상, 폭언 녹음, 불륜 블랙박스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이제 아빠만 오면 모든 걸 폭로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혜진이 약을 가져왔는데 어머님, 오늘은 푹 주무셔야 해요라며 하얀 알약 3개를 건넸고 저는 이제 저항할 힘도 없어서 그냥 삼켰습니다. 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극도의 피로감이 몰려왔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의식이 흐려졌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으며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준이는 제 방문 앞에 서서 잠든 할머니를 바라봤는데 할머니,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라고 속으로 다짐했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혜진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휴대폰을 꺼냈는데 불륜 상대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었고 내일이면 다 끝나? 돈 곧 준비할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누군가 제 방에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서준이가 마지막으로 녹화 상태를 확인하러 온 거였고 그 아이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새벽이 밝았어요. 서준이는 가장 먼저 일어나서 아빠의 귀가 시간을 다시 확인했는데 오늘 저녁 8시라고 되어 있었고 드디어 역전의 날이 온 겁니다. 7째 날 아침이었어요. 서준이는 노트북 앞에 앉아서 블랙박스 영상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는데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고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날짜는 사흘 전이었죠. 화면에 차 안이 보였는데 운전석에는 혜진이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이 다가갔어요. 키스했습니다. 서준이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는데 엄마가 아빠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명백한 불륜의 증거였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어요.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이 대화하기 시작했는데 블랙박스 마이크가 차 안 소리를 선명하게 잡아냈고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5천만 원만 있으면 우리 새 출발 가능해. 시어머니한테 받을 수 있어. 남자가 대답했어요. 정말 받을 수 있어? 안 주면 어떡하려고? 강제로라도 받아낼 거야. 친정 빚 때문이라고 거짓말했으니까 시어머니가 안 줄 수가 없어. 서준이는 주먹을 쥐었는데 친정 빚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확인됐고 모든 학대가 불륜 상대와 도망가기 위한 돈을 마련하려던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시각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혜진이 시킨 일이었는데 온몸이 천근만근이었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걸레가 자꾸 떨어졌고 허리를 숙일 때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굶주림과 약물, 그리고 일주일간의 학대가 제 몸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였죠. 어머님, 제대로 못하시네요. 혜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는데 차갑고 날카로웠고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꾀병 부리지 말고 청소나 하세요. 꾀병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몸이 무너지고 있었는데 혜진은 믿지 않았고 오히려 게으르다고 나무랐습니다. 계속 청소했어요.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고 베란다까지 청소했는데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구역질이었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고 입을 막았지만 구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몸을 가눌 수 없었는데 다리가 풀리고 팔에 힘이 빠졌으며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멀게 느껴졌어요.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고꾸라졌는데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고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에휴, 이 노인네가 죽으려고. 혜진이 소리쳤는데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짜증 섞인 목소리였고 저한테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서 있기만 했어요. 구급차를 불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는데 만약 구급차를 부르면 병원에서 약물 검사를 할 거고 그럼 수면제 투약이 들통날 거라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서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학교 가기 전이었는데 할머니가 쓰러진 소리를 듣고 달려온 거였고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119 불러야 돼요. 소리쳤지만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서준이가 다시 소리쳤는데 혜진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서준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휴대폰을 꺼내서 119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말하고 상황을 설명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침착하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구급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의식이 희미했어요. 천장이 보였다가 사라졌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가 멀어졌으며 서준이가 제 손을 잡는 느낌만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가 제 상태를 확인했는데 혈압 측정하고 혈액 검사하고 심전도 찍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약물 오남용 가능성 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하는 말이었고 간호사한테 정밀 검사를 지시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서준이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손에는 USB가 꽉 쥐어져 있었고 아빠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할머니 쓰러지셨어요. 빨리 병원 오세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보여줄 준비를 했어요. 혜진은 민섭한테 전화했는데 여보,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라며 마치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이 말했고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척하는 연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섭은 출장지에서 급히 짐을 쌌어요. 회의를 취소하고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는데 전화로 들은 엄마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직감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시간 거리였는데 속도를 높여서 달렸고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배어났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링거를 맞고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쓴 상태였습니다. 의식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천장을 봤는데 하얀 조명이 눈부셨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혜진이가 나를 해치려 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는데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고 며느리가 저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다는 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준이가 복도 끝에서 아빠를 기다렸어요. 내가 할머니를 구할 유일한 사람이야. 다짐했는데 손에 쥔 USB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고 이제 아빠만 오면 모든 걸 폭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서준이를 불렀어요. 서준아, 서준아. 작은 목소리였지만 간절했고 손자가 저를 구해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 입구에 차가 섰어요. 민섭이 내렸습니다. 민섭이가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복도를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는데 숨이 가쁜 소리와 함께 커튼이 젖혀지더니 아들의 얼굴이 보였고 그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혜진이 민섭한테 달려갔어요. 여보,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 나도 놀라서 어쩔 줄 몰랐어. 라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는데 마치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고 열심히 시어머니를 돌봤다는 듯한 연기였고 목소리에는 눈물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민섭이는 제 침대로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떨리고 있었고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차트를 들고 있었는데 표정이 심각했고 민섭한테 뭔가 중요한 말을 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물었고 민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면서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했는데요. 강력한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수면제. 민섭이는 멍한 얼굴로 의사를 봤는데 수면제요? 엄마는 수면제 처방받은 적 없는데요. 라며 고개를 저었고 의사는 처방 없이 복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간 다량 복용 흔적이 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섭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혜진을 봤는데 그 눈빛이 변하고 있었고 의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시선을 피하려고 했지만 민섭의 눈을 피할 수 없었으며 손을 꼭 쥐고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완전히 들킨 사람 같았습니다. 아빠. 서준이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렸어요. 뛰어왔는데 손에는 USB를 꽉 쥐고 있었고 숨을 헐떡이면서 민섭한테 달려왔습니다. 아빠, 이거 봐야 돼요. 라며 USB를 내밀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섭이 USB를 받았어요. 이게 뭐니? 이 안에 엄마가 할머니 학대한 영상이 다 들어있어요. 수면제 먹이는 거, 폭언하는 거, 김밥만 주는 거 다 녹화했어요. 불륜 증거도 있어요. 서준이가 소리쳤는데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돌아봤고 혜진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간호사가 노트북을 빌려줬어요. 민섭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았는데 파일들이 화면에 떴고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혜진이 제 방에 들어와서 하얀 알약을 건네는 장면이 나왔고 어머님, 약 드세요라는 목소리와 함께 제가 억지로 약을 삼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이 재생됐어요. 김밥만 놓인 식판, 꾀병 부리지 말고 청소나 해라는 폭언, 늙은 짐짝이라는 모욕, 모든 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민섭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나왔어요. 혜진이 낯선 남자와 키스하는 장면, 5천만 원만 있으면 돼. 시어머니한테 받을 수 있어라는 대화, 친정 빚이 거짓말이었다는 증거까지 모두 들어있었고 민섭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천천히 일어섰는데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주먹을 꽉 쥐었으며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혜진한테 걸어갔습니다. 여보, 그게... 혜진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민섭이 더 빨랐어요. 멱살을 잡았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아내의 옷깃을 움켜쥐었는데 그 힘이 얼마나 샜는지 혜진이 비틀거렸고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약 왜 넣었어? 왜? 미쳤어. 민섭이 소리쳤는데 평생 욕을 하지 않던 아들이 욕을 퍼붓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동시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병원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의료진도 환자들도 모두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혜진을 비난하는 눈빛들만 가득했습니다. 민섭이 멱살을 놓고 제 침대로 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는 얼굴을 묻었는데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내가 엄마를 지켜야 했는데. 목이 메인 목소리였는데 아들이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고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혜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울면서 용서를 빌었는데 하지만 민섭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고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민섭이 일어났어요. 혜진한테 걸어가서 내려다봤는데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도 동정도 없었고 오직 경멸만 가득했습니다. 노인 학대범, 불륜녀,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당신과 이혼이야. 단호한 목소리였는데 한 글자 한 글자가 칼처럼 날카로웠고 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노모를 학대했대요. 수면제를 먹였다잖아요. 불륜까지 했대. 손가락질이 시작됐는데 의료진도 환자 가족들도 모두 혜진을 비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고 혜진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섭이 의사한테 갔어요. 선생님, 이 검사 결과지 주실 수 있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서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결과지를 건넸는데 노인 학대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했고 민섭은 그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모든 걸 지켜봤어요. 아들의 분노, 며느리의 몰락, 주변 사람들의 비난, 모든 게 꿈 같았는데 일주일간 쌓였던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잘했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는데 민섭이 제 손을 꽉 잡았고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라며 안심시켰습니다. 혜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며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아야 했고 그 모습이 처량했지만 동정심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민섭이 혜진한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한 모든 악행, 평생 후회하며 살게 해줄 거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는데 혜진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병원을 나갔습니다. 병실 밖에서 민섭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찰한테 전화하는 소리였는데 네, 노인 학대 및 약물 오남용으로 신고합니다라는 말이 복도에 울려 퍼졌고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는데 드디어 시작됐구나 싶었고 억눌렀던 감정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경찰이 왔어요. 2명의 형사가 병실로 들어왔는데 민섭이 USB와 검사 결과지를 건넸고 형사들은 그걸 받아들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라고 말했는데 그 한마디가 혜진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이었고 저는 속으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혜진이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복도에서 비명을 질렀는데 아니에요. 오해예요. 라며 발버둥 쳤지만 형사들은 묵묵히 그녀를 데리고 나갔고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쳐다보는 시선 속에서 혜진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민섭이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제 손을 꽉 쥔 그 힘에서 아들의 죄책감과 다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단다라고 대답했는데 정말로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었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틀 뒤에 민섭이 병실에 왔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 접수했어요 라고 말했고 그 얼굴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위자료와 치료비 그리고 친정빚으로 사라진 5천만 원까지 모두 청구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 돈은 하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섭이 엄마 돈이에요.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라며 단호하게 말했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혜진은 모든 증거 앞에서 자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수면제를 먹인 것도 폭언한 것도 학대한 것도 다 인정했고 불륜 증거까지 명확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민섭한테 전화했는데 입건 확정입니다. 기소까지 갈 겁니다라는 말을 들은 민섭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고 저는 그 표정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는데 903호 며느리가 시어머니 학대했대요. 불륜까지 했다던데요 라는 수군거림이 들렸고 엘리베이터에서 혜진을 마주친 주민들은 대놓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관리사무소 앞 게시판에는 누군가 익명으로 노인 학대범 퇴거 요청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댓글이 수십 개 달렸고 모두 혜진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혜진이 집 앞에 섰어요. 주민들이 지나가며 손가락질했는데 저 사람이 그 며느리래 경찰서 갔다 왔대요라는 말들이 들렸고 혜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떨고 있었는데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고 이게 바로 인과응보구나 싶었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혜진한테 말했어요. 어머, 며느리분 아니에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차가운 목소리였는데 혜진은 대답도 못하고 물건을 집어들고 도망치듯 나갔고 뒤에서 저런 사람이 엄마 노릇한다니라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혜진이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았는데 머리를 조아리며 어머님 제발요. 소송만은 취하해 주세요라고 빌었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제가 미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울부짖었는데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민섭이 다가와서 혜진을 내려다봤는데 엄마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아라고 차갑게 말했고 그 목소리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혜진이 여보 제발하며 민섭의 바지를 잡으려 했지만 민섭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혜진의 손은 허공을 잡았습니다. 간호사가 혜진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울면서 끌려가는 모습이 처량했는데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동정심이 전혀 일지 않았고 오히려 당연한 대가야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이혼 소송에서 혜진이 완전히 졌는데 위자료 5천만 원, 치료비 전액,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합쳐서 총 8천만 원을 물어야 했고 재산 분할도 일체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민섭이 판결문을 들고 와서 보여줬는데 저는 그걸 보며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었고 숨이 편해졌습니다. 혜진이 집에서 짐을 쌌어요. 민섭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라한 캐리어 하나만 끌고 나갔는데 명품 가방도 비싼 옷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고 그저 낡은 옷까지 몇 벌만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등이 굽어 있었고 완전히 꺾인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주일간 쌓였던 모든 억울함, 분노,
서러움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는데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소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섭이 제 통장을 정리해줬어요. 5년간 모은 적금 통장 3천만 원이 들어있는 계좌를 제 이름으로 안전하게 옮겨놨는데 엄마, 이 돈은 이제 아무도 못 건드려요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에 고맙다, 정말 고맙다라며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준이가 병문안을 왔어요. 제 손을 잡고 할머니, 이제 약 걱정 없이 주무세요라고 속삭였는데 그 작은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착하다 우리 서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수면제도 며느리의 그림자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눈을 감았는데 꿈속에서는 남편이 나타나서 잘했어, 수고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민섭이 제 손을 잡고 병원 로비를 걸었는데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고 오랜만에 느끼는 바깥 공기가 싱그러웠습니다. 차에 타면서 이제 집에 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가슴이 편안했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안이 깨끗했습니다. 거실 바닥이 반짝였고 창문도 닫혀 있었으며 주방도 정돈돼 있었는데 민섭이 혼자서 다 정리한 거였습니다. 엄마, 편하게 쉬세요라고 말했는데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섭이 회사에 재택근무를 신청했어요. 엄마 간병하려고요라고 상사한테 말했다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어. 나 혼자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챙길게요라며 단호하게 말했는데 그 표정에는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민섭이 식사를 준비했어요. 따뜻한 미역국, 부드러운 계란찜, 잘 익은 나물 반찬이 상에 올라왔는데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이었고 저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다라고 말했는데 민섭이 환하게 웃으며 많이 드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섭은 규칙을 정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무리하지 말기라는 3가지였는데 매일 저녁마다 엄마, 오늘 규칙 지키셨어요? 라고 확인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다 지켰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준이가 매일 찾아왔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제 방으로 달려왔는데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며 손을 꼭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손자의 작은 손이 따뜻했는데 그 온기가 제 마음까지 녹이는 것 같았고 저는 그래, 잘했어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아이가 있어서 살았어요. 그 아이가 있어 다시 하루를 살아낼 용기가 생겼습니다라고 속으로 되뇌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서준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힘이 났고 앞으로 더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어요. 서준이가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는데 할머니, 천천히 가요라며 걸음을 맞춰줬고 저는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꽃밭 앞에서 멈췄는데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서준이가 예쁘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구나라고 대답했는데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민섭이 전화를 받았어요. 변호사한테 온 연락이었는데 혜진 씨 최종 판결 나왔습니다라는 말이 들렸고 민섭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제게 왔는데 엄마 혜진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대요. 위자료도 전액 지급 명령 떨어졌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숨을 들이켰어요. 마음속 짐이 내려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복수가 아니라 정의가 실현된 기분이었고 가슴 한구석이 시원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민섭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싸 쥐었는데 엄마의 남은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했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꼭 안아주었는데 그 품이 따뜻했고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고맙다. 정말 고맙다라고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고 살아있어서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장을 정리했어요. 민섭이 제 명의로 된 적금 통장을 건네며 엄마, 이거 엄마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라고 말했는데 3천만 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게 실감났는데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워진 기분이었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건강도 나아졌어요. 민섭이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담당 의사가 경도인지장의 증상이 호전되고 있어요 라고 말했고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 것 같네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섭이 제 손을 꽉 쥐며 기뻐했는데 저도 안도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민섭이 만든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가 상에 올라왔는데 서준이가 밥을 떠서 제 앞에 놓아주며 할머니 많이 드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셋이서 밥을 먹는데 행복했고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는데 예전에는 잠이 안 와서 힘들었지만 이제는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수면제도 필요 없었고 며느리의 그림자도 사라졌으며 그저 평온함만 남았습니다. 서준이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잘 자요라며 이불을 덮어줬는데 그 작은 손길이 따뜻했고 저는 고맙다 우리 서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자가 나가고 혼자 남았는데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기지개를 켰습니다. 몸이 가벼웠고 마음도 편안했으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민섭이 아침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준이가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라고 소리쳤고 저는 응, 일어났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실로 나갔는데 식탁에 따뜻한 밥과 국이 놓여 있었고 민섭과 서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속으로 되뇌었는데 하늘에 계신 남편한테도 곁에 있는 아들과 손자한테도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서준이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오늘 산책 가요라고 말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가자라고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상쾌했으며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 거예요.